네,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이 영상을 이게 마이크로 저기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현재 그 옷에 붙어 있는 저 마이크가 저게 아마 전원이 안 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마이크가 이게 목소리가 안 들어가 가지고 사실 1시간 넘게 저게 직전 보강을 했었는데 이 자료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게 이제 동상고 학생들한테 프로모션으로 제가 이제 직전 보강의 지문 5개를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원생들한테 이제 직전 보강용으로 파트 1으로 해서 이제 7개 중에 이제 5개 정도를 공개하는 식으로 이거를 오픈을 했었는데 이게 59분 동안의 강의 동안 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이걸 다시 보이싱 오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입히고 있는 중이에요. 입히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또 이렇게 강의를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저 읽고 있는 저 부분이 이제 그 이 지문의 그 첫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그 불가능하다 뭐 difficult 그다음에 아 if not impossible 비록 그게 불가능하다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define limit니까 이제 한계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것은 저기서 위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그래서 그 현재 관계대명사 아니다 이런 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이제 impose 부과해야 할지 즉그 on the desire for health, wealth니까 이제 그 경제적 부에 대한 인간의 그 욕망, 그 인간의 욕망에 어떤 논리를 우리가 부과해서 그 어떤 한계를 정의 내린다는 것이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it is difficult, 굉장히 어렵다라고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이 인간이 바라는 그 부에 대한 정의가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reason, 그 추론적 사유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포를 보면 because로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은 there is no absolute 즉 그 절대적인 그 기준이나 절대적인 그 definite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그 부의 양에 대한 그 어떤 절대적이면서 definite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양의 그 부라는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absolute and no definite 즉 절대적이지도 않고 어떤 정의를 내릴 수도 없다. 그 부의 양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휘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부의 양이라는 것은 즉 인간을 그 위치하니까 satisfy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양 혹은 어떤 그런 정의적인 어떤 부에 대한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해서 이제 저기서 포가 비코즈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저기서 이제 절대적이지란 말이 그 밑에 보면 이제 relative적이다. 즉 그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제 that is to say, 즉 말하자면 저게 이제 just so much as라고 돼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사실 저 as가 유사관계 대명사로서 이제 위치 역할을 하는데 저 선행사가 amount입니다. amount.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just so much를 뺀다 하더라도 that is to say 즉 그 as가 위치의 역할을 하니까 즉 그 부 양을 가리키는 거죠. 즉 그 그가 얻고자 하는 것 해서 저기서 what이 이제 그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가 원하는 것 해서 저것도 what he wants and what he gets의 사이에 비트윈이 들어가서 원하는 것과 얻고자 하는 것 사이에 그 어떤 proportion 비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양
어떤 비율을 유지해야 될지가 상대적이다라는 유사관계대명사가 삽입되면서 between A and B가 들어가서 왓절로 서로 병렬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바라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 몇 대 몇의 비율을 유지해야 그것이 부에 대한 정의가 될지는 상당히 그 상대적이다 란 말이고 역시 유사관계대명사 as가 앞에 선행사 amount를 꾸민다는 거. 그래서 저 as 이하가 이제 불완전한 문장으로 온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강의를 다시 리뷰하려니까 참 이게 또 감회가 좀 새롭긴 한데 일단은 뭐 강의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강의 좀 나름대로 이거 심폐소생술 CPR에서 살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 학생들이 이제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가 결국은 어떤 부에 대해서 이게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부터 이 사람이 부자다 혹은 얼마만큼 이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다는 것에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 밑에 보면은 그 어떤 그 포 뒤에 그 to measure a man's happiness 즉 포가 역시 또 때문에가 되죠. 그래서 저게 이제 because의 뜻을 가지게 되고 즉 그 포 이하에 우리가 to 부정사가 현재 주어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y what he gets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할지 혹은 not also 또한 by what he expects to get 하면은 이제 그가 get 이하가 없으니까 불완전하고요. 이제 그가 가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what he gets 그리고 뿐만 아니라 by what he expect to get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가 갖기를 희망하는 것 그거에 의해서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해서 이제 저기까지가 between A and 저기까지가 이제 그 not 이하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부가 행복이 측정된다는 것은 해서 이제 is로 받는 거죠. 저 to 부정사가 주어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성이란 걸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고 이제 요 논거가 이제 요건 거죠. 우리가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만 행복을 측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내가 그 예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2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그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은 is 이하 as pointless as 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즉 그 뭐만큼이나 try and express a fraction이라고 했고 이제 분수란 개념이 나오는데 분수에서 이 분수라는 것이 numerator와 denominator로 나뉘는데 저기서 보면 이제 numerator라는 게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이제 분자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denominator 나누는 값이니까 이제 분모인데 저게 이제 어떤 분수에 비교를 하는 것만큼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as에서 이제 to 부정사로 병렬이 되는 구조인데 결국 그 분모 값이 없는 그러니까 분모가 제로인 상태에서 분자를 아무리 우리가 입력을 해봤자 그 분수의 값은 제로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현재 그 가지고자 하는 것이 분모가 된다는 거예요. 분모. 그래서 분모가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분자라고 한데 이 사람이 가지고 싶길 원하는 것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그게 제로 값이 돼버리면 현재 아무리 갖고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값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지금 이제 인간이 바라고자 하는 그 욕심이나 마음이 결국은 그 충족이 안 되면 그건 제로가 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제로가 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요거 예를 학생한테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뭐 20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서 주위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을 굉장히 부자로 알지만 저 사람은 저 집을 팔아야 자기께 된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이 한 달에 매출이 뭐 예를 들면 4천이 나오는데 남들이 보면 부자 같죠. 근데 이제 인건비하고 매출을 해서 이제 4,500이 나와야 저 사람은 저 월급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나머지 500만 원은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4천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20억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적자니까 0의 값으로 나눠지니까 그거는 현재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재산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갖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거는 경제적으로는 이 사람은 가난하다. 즉 불만을 가지게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사업가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삐까번쩍한 집에 살고 그리고 막 그 매출이 굉장히 높아 보여도 사실은 그게 적자가 나는 구조라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불행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다음 단원이 뭐로 연결되냐면 결코 자신의 그 어떤 상실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즉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는 그가 그 ask for 그가 요구하기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상실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300만 원을 받아, 자기 월급을. 근데 그 300만 원을 받고 거기서 100만 원을 저금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생활비를 써도. 그럼 그 사람의 또 기대값은 뭐 제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100이란 값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전자인 아주 그 25을 갖고 있고 매출이 4천 나오는 그 사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장의 분모값은 제로지만 이 어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실소득이 100을 저금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받는 그 월급의 300이 그대로 3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논리니까 이 글의 주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경제적 부의 정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얻는 것에 대한 비율을 그것을 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글 마지막 보면은 이제 그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지평선을 가진다라는 horizon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만의 지평선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신만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기준, 아까 좀 말했던 그 경제적인 분수값, 그런 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결국 자신만의 지평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걸 리프레이징해서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그래서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가 가질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는 예측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만이 가지는 그 어떤 기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신만의 지평선이 된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신만의 경제적 기준값이 다 다르고 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큼 사람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하는 값이 사람마다 설정이 다 다르고 그 기대하는 값을 자신만의 지평선 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게 이제 수학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분모값이 되는 거죠. 실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길 원하는 값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기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분모값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만의 기대나 자신만의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 horizon of his own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글에 대한 그 리프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리프레이징은 이제 주제문을 다른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relativity of wealth 이니까 이제 어떤 부의 상대성이죠. 부의 상대성, relativity of wealth, 그리고 desire, 욕망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wealth가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he gets고, 그 desire는 what he wants to get.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 안 가진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고, 그리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그것에 대한 상대성, relativity, 이제 그거를 설명을 했고,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주제문을 리프레이징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주제문을 리프레이징 하면 요게 이제 현재 뭐 정확하게 요 당시에 이제 학생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부분 같은데, 이제 뭐 계속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사업자와 어떤 근로소득자 사이에 이게 어떤 실제 매출이나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많아 보여도 이제 그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이제 1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분모값이 1로 작용을 하니까 들어오는 그 분자값,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대로 자기게 된다라는 그런 거라서, 이제 이 글의 주제가 True happiness depends, 자, 우리 진정한 행복은 not on이니까 이제 이것의 양의 wealth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이제 depend on 사이에 not을 넣어서 요것은 이제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but 이하에 다시 not과 not의 법비를 써서 on의 병렬을 걸어서 이것은 이제 어디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a person desire and 이제 그 사람이 바라는 것과 실제 이 사람이 what he actually to 이렇게 이제 리프레이징을 빈칸을 띄워놓고 이제 쓰라고 유도를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의 어떤 양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자신이 실제 갖고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뭐에 대한 비율을 나타낼까요?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바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사이의 비율에 의존한다라는 아까 그 분수값을 의미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분모값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get를 쓸 수도 있으나 리프레이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문과 다른 단어로 쓰면 이제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소유교육 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possession이라고 하죠. possession. 그래서 이제 아마 저 P가 possess라고 적을 거예요. possess. 그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바라는 것 사이에 저기가 아마 두 번째 칸이 프로포션 같고요. 그 비율에 달려 있다고. 요것은 이게 이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absolute amount of wealth, 절대적 양의 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what a person's desire,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이 이제 분모값이 된다고 했고, 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제 what he actually possess니까 그것 사이에 비율에 의해서 달려 있다. 그래서 저기 하면 이제 proportion이 들어갈 것 같고요. proportio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문장에 들어갈 단어가 아마 possess의 3인칭 단수니까 뭐 possesses에서 아마 es를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what he actually possesses. 제가 뭐 직접 강의한 걸 뭐 더빙을 하는 거니까 이게 완전 뭐 완벽하게 실시간 더빙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보면서 이제 제가 저를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possesses 나왔죠. 이제 저렇게 강의를 해서 이제 이 글의 주제는 결국 인간의 어떤 경제로부터 오는 그 행복의 부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갖길 원하는 그 분모값, 그 뭔가 욕심 그런 게 굉장히 그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뭐 밑에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자값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율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것이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마 두 번째 질문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내놓는 음식과 그 다음에 그 우리 자연에서 내놓는 음식인 그 꽃에서 나오는 넥타 그게 이제 벌들이 옮기면 그게 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니의 원 재료 그 넥타 꽃이 주는 그 달달한 그 달콤한 그 넥타와 그다음에 그 꽃가루가 영양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쪽에 단백질, 아미노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벌이나 나비나 뭐 이런 그 화수 그 수분을 한다고 하나요? 폴리네이트. 그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으로 옮겨주는 이런 애들이 결국은 거기 먹을 거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먹을 거를 찾으면서 자기 그 몸통에 꽃가루가 묻게 되고 일부는 이제 자기가 먹고 영양 보충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넥타를 빨아가지고 꿀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자연이라는 것은 자신을 번식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그 음식을 내놓는 식당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개를 유추, analogy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 것을 이제 빗대어 은유하여 이제 사람들 이해를 돕는 장치로 쓰는 게 analogy라는 건데 여기서 analogy하는 도구는 인간이 만든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그리고 여기에 비유되는 자연의 레스토랑은 꽃이고요. 꽃에서 내놓는 오퍼링, 그 어떤 꽃향기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칠판의 개념의 이제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오퍼링은 delicious food고 그다음에 rich dessert 아주 풍부한 디저트로 draw potential customer 잠재적 손님을 끄는 것이 목적이다가 이제 이 글의 유추를 하기 위한 그 어떤 그 롤 모델로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식당을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빨간색으로 바꾼 부분이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이 식당과 유추될 수 있는 비슷한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자연에서는 이제 비슷한 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financial이니까 어떤 경제적 의존도 경제적 의존도라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많은 손님을 끄느냐 drawing many customers니까 얼마나 많은 손님을 끄느냐에 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의존성을 가지는 경제적 의존성을 가지는 것과 이게 굉장히 그 패션 그 방식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유추라는 형식을 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하듯 자연의 레스토랑에서도 이 꽃향기로 그다음에 화려한 꽃잎으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내놓는 거죠. 그 내놓는 그 음식이 결국은 이제 목적은 식당이 손님을 끌듯 얘들은 이제 그 잠재적 그 어떤 디너 잠재적인 다이너스 그 잠재적인 그 저녁 만찬에 초대된 자들이 결국은 sample their offering 그들이 제공한 그런 제공물이란 게 뭡니까? 그 넥타라든가 그다음에 그 우리 꽃가루, pollen 같은 이런 꽃가루를 sample 시식하게 만드는 거죠. 시식하게. 그래서 그 시식하게 만드는 잠재적 다이너들을 그 저녁 만찬에 초대된 자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이 자연이 가지는 식당이 플라워스죠, 플라워스. 이 플라워스가 이제 이런 화수 수분 이 꽃가루를 암술수술 이게 옮기기 위해서 저런 오퍼링을 내놓고 마치 식당이 손님을 끌듯이 오퍼링을 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자연에서는 벌이나 나비나 기타 이런 곤충들이 이 그 꽃가루를 묻히고 돌아다니게끔 아주 달달한 맛있는 그런 넥타와 그다음에 아주 영양분이 풍부한
꽃가루를 제공해서 그런 유인을 한다는 거죠. 유인. 그 유인하는 이치가 이제 식당에서 손님을 끄는 이치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문장이 이제 자연에는 네온 사인도 없고 그리고 플래시 아주 그 뭔가 휘황찬란한 그런 선전 문구도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애드버타이즈 하느냐? 자연에서는 자연에서 그 애드버타이즈 하는 원리는 이제 저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네온 사인이나 어떤 그 슬로건 같은 언어가 아니라 이제 얘들은 이제 그들이 주는 제공물로 선전을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offering이라는 게 이제 아까 꽃가루와 넥타와 같은 그런 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이제 그런 걸로 제공을 하는데 이런 네온 사인이나 플래시 워드 같은 것은 이제 일종의 어떤 그 the language of smell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사인이나 플래시 워드는 이 글의 꽃택에 있어서는 이제 스멜이란 단어로 네온 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즉 그 attract하는 광고 도구로서 쓰이는 거죠. 이 smell이 이제 fragrant라고 갖고 이제 아주 향기가 좋은 냄새.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사용해서 이제 네온 사인 사용하듯 사용해서 이 자연의 그런 식당의 보고체인 이 꽃들이 이제 거기서 내놓는 음식에 해당되는 오퍼링에 해당되는 넥타와 기타 valuable 아주 귀중한 자원들 곤충 벌한테는 반드시 먹어야 될 그 단백질 아미노산과 비타민과 같은 이런 꽃가루를 제공을 함으로써 유인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차트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차트 문제로 유추를 이제 차트화해서 이제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 한 개당 1점씩 해서 한 4점짜리로 이게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차트를 그리는 거고요. 요 차트를 통해서 현재 그 식당에서는 이제 그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네온 사인이라든가 광고 문구 같은 걸 쓰지만 여기서 유추되어지는 이제 flowers 입장에서는 꽃잎의 색깔과 fragrance 향기를 쓴다는 거고요. 이게 광고 수단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내놓는 제공물이 식당에서는 뭐겠습니까? 음식 아닙니까? 음식인데 이런 이 꽃들한테 내놓는 제공물이라는 것은 아까 넥타나 그다음에 pollen 아주 그 영양가가 풍부한 꽃가루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영역은 목적입니다. 이거를 제공하는 목적은 결국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attract customers고 우리가 이제 저기 그 꽃 영역에서는 결국 종족의 번식이 목적이죠. 저렇게 암술 수술을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꽃가루를 옮겨다 주는 전달자 캐리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향기와 아주 화려한 꽃잎과 그리고 달달한 꿀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과즙 그다음에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어떤 그런 꽃가루 이런 걸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리프레이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리프레이징은 꽃이 동물을 유혹한다, 끌어당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때문에 by using colors 색깔을 사용하거나 scent 어떤 후각적인 냄새를 사용하여 뭐 대신에 그래서 instead of 대신에 words or sign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네온 사인이라든가 어떤 광고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런 단어 대신에 우리가 그 화려한 꽃잎과 피터 꽃잎에 있는 이 색깔과 scent 향을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동물을 뭐로써 결국은 그 pollination 그 수분이죠. 그러니까 이 암술과 수술을 만나게 해주는 이제 우리 동물로 치면 이제 수정인데 그런 수분행위를 위해 그런 곤충을 유혹한다. 그래서 그걸 레스토랑에 비유를 한 글이고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자연의 식당입니다. Nature's Restaurant. 거기가 이제 flowers죠, flowers. 그래서 이제 어떻게 꽃들이 그들의 guest
그들을 방문하는 그 꽃과 나비를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됐는지 그게 이제 이 자연이 주는 레스토랑 그래서 루어입니다. 루어 미끼로 낙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꽃이 그들의 그 게스트를 유혹하는지 루어 그것이 이제 이 글의 제목이고 이 글의 주제는 결과적으로 유추를 이용해서 자연에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식당에서 내놓는 음식물과 또 그것의 영업의 목적, 손님을 끌기 위해서고 거기에 빗대어 이제 우리 그 식물이 내놓는 자연의 식당은 결국 종의 번식을 위해서 수분을 위해서 그 오퍼링 내놓는 허니나 꽃가루 등으로 그런 어떤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벌과 나비 등의 동물들을 유혹한다. 이게 이제 유추의 구조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더빙을 하려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배운 지문이 뭐였냐면은 세 번째 지문이 이제 즉시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시성. 그러니까 요게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인간을 13개월과 12개월 중에 네가 나중에 12개월 지나고 1개월을 더 참으면 너한테 10만 원을 더 준다. 즉 이제 100만 원 줄 거를 110만 원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락을 이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rather receive $1,000 in a year or $100 in a year and a month? 그래서 1년 1개월 뒤에 $1,100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1,000 받을래? 그러니까 뭐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2개월 기다리나 뭐 13개월 기다리나 한 달 차인데 그럼 한 달 참고 돈 10만 원 더 받는 게 낫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를 고릅니까? 큰 large sum 즉 아주 그 높은 그런 어떤 금액을 당연히 고르겠죠. 그러면 이제 한 달 참고 자기는 13개월 때 10만 원 더 받아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게 말을 하다가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아마 이게 순서상 아까 말한 그게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복구를 해서 원상 회복해서 다시 이제 5일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걸 모르고 계속 더빙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 5일 가격 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든 오일 산유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기름값이 폭등하거나 오르면 이게 생산 비용 단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오일 쇼크에 관한 어떤 1970년대 불었던 오일 쇼크에 의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더 그 미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 그 중동 국가들의 담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넣고는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거는 정치 외적인 이야기고 이런 배경 지식이 작용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오일 가격이 이제 이렇게 그 생산 비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제 그 conversely 완전 반대로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 앞에는 그 생산 비용을 확실히 우리가 그 directly benefit from the decreases라고 하니까 그런 어떤 생산 비용 단가의 하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적 이익, 기업이 직접적 이익을 얻는데 문제는 conversely 이하에 빨갛게 쓴 부분이 구조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기름값이 내리지 않고 폭등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오르는 경우 이게 저기 보니까 sudden rise가 급등이죠. 저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오일 생산을 급격하게 shrink 감축을 시킨다거나 이제 기름을 일부러 많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있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 오일 가격이 막
천장부지로 올랐다가 어떨 땐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마치 춤을 추는 저런 상태를 fluctuation,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게 불안정하게 바뀐다 뜻인데, 자, 이런 상황이 아까 그 conversely 앞 상황과는 대조적인 거죠. 앞 상황에서는 이제 상당히 뭐 이렇게 생산 비용 단가를 기름값을 낮춰주면 이렇게 안정이 된다는데, 여기서는 현재 빨간색 이하에서는 사람이 그 산유국에서 이걸 조금만 올리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그 컨트랙션이란 단어 있죠. 저 표시한 거. 공급에서의 이 수축을, 그러니까 공급 감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타이파이드라고 해갖고 이제 타입의 PP인데, 미국 경제에서 이게 타입되어진 예가 있답니다. 실제 오일 가격의 영향이 GDP에 어떻게 영향을 줬냐면, 여기 보니까 GDP가 이제 1%가 그 슬로우,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 유가 상승으로 해서 이제 생산 이게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성장이 더디겠죠.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얼핏 보면 이제 숫자상 이게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이제 그 1%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15조 단위에서 저 1%가 차지하는 비율이 1,500달러인데, 그러면 저기서 기름값을 저렇게 그 뭡니까? 아주 그 미세하게 작게만 올려도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서 그 15조에 대한 1%가 이제 1,500달러니까 그만큼의 그 오일 가격이 미세하게 올라도 그런 영향이 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이때까지 기름 가격이 내려가서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은 적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 끝까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동영상이 끝이 났나요? 이 부분이? 잠깐만요. 좀 끊고 갈게요. 그래. 계속 요거 이어서 녹음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요게 경제적 효과가 이제 오일 가격의 그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특히 저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뭐 떨어지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기름 가격이 그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그런 걱정, 우려를 나타내는 글이었고, 그 맨 마지막에 그 컨버슬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부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주게. 저게 반대로란 말은 그 앞에서 우리가 유가가 올랐을 때 그 어떤 1%의 성장 둔화 속도가 15조 예산에서는 이제 150억 단위로 1,500 단위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반대로라고 해서 이때까지 그 decreases니까 우리가 공급량의 과잉이라든가,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해서 일어나는 그 오일 프라이스 디크라이시스니까, 즉 그 오일 가격에 대한 어떤 지나친 우려는 있어 본 적이 없다. 뭐에 대한 우려입니까? 어떤 excess in supply니까 공급 과잉에, 즉 솔직히 기름값을 낮춰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컨버슬리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 글의 플로우 차트를 설명하면 오일 공급이 줄어들면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에너지 비용 단가가 각 나라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로 이제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성장률이 1%가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어떤 15조 달러의 경제 규모에서 1%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거의 1,500달러의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오일 가격이 올라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글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그 성장 임팩트라는 게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펀더멘털, 근본적인 입력값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것의 그 어떤 price, 어떤 그 가격이 갖는 의미가 강력하게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production GDP, production cost, 생산 비용과 어떤 GDP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기름 가격의 그 격동, 즉 이런 가격 상승 같은 게 글로벌 임팩트로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다. 근데 이때까지 가격이 내려가서 충격받은 적은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 강의가 이제 요 오일 가격에 대한 강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아마 이제 그 다음이 아까 그 어떤 즉시성에 관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mental interest, 정신적 돈의 가치, 아마 그거를 들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그거를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무슨 그때 이제 요거 아까 누가 선생님이 이거 한 개 건너뛰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다시 이제 이걸 맞추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금. 그래서 요게 아까 즉시성에 대한 보상감 그거에 관한 이제 글로 다시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3개월 뒤에 $1,100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네가 그 지금으로부터 12개월 뒤에 $1,000을 받을 것인가, 이런 1년 후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인간들 모두 다 뭐 12개월 참나 13개월 참나 그 뭐 한 달 차이니까 그럼 나는 한 달 더 참고 나는 10만 원을 더 받겠습니다라고 큰 large sum, 그러니까 많은 돈의 액수를 고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1년 후가 돼버리면 most people이니까 1년 후가 되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글인데, 이제 이 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now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 현재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generously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대하게 어떤 그 금리를 보상해 넉넉하게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12개월 뒤에 한 달만 더 기다리면 10만 원을 준다니까 그 10만 원이 넉넉하게 네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를 좀 컴퍼세이트 보상 상쇄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저기서 단락이 바뀌면서 이제 반대 상황을 제시하죠. 이제 반대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즉시성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 테이블 위에 있는 그 $1,000 캐시 가져갈래? 아니면 너 한 달 뒤에 $1,100 가지재.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한 달이라는 갭은 똑같은 갭이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 저 첫 번째 조건은 이제 12개월 뒤에 $1,000을 받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저 테이블에 있는 $1,000 가져갈래? 아니면 다음 달에 내가 $100 더 줄 테니까 다음 달에 갖고 갈래? 이렇게 이제 상황이 A에서 B로 바뀐 거예요. 즉시성으로. 그래서 저기서 이제 문단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나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그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을 기다린다라고 돼 있어요. 한 달을. 왜냐면 내가 이미 12개월을 already waited 12 months 12개월을 더 기다렸는데 뭐 한 달까지 거 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게 이제 세컨드 케이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이제 세컨드 케이스는 now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오형식으로 이 now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저기 그 뭔가 일관성 없는 아까하고는 일관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지가 나중에 한 달을 더 참으면 그 10만 원을 준다는데 동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즉시성이 개입해서 그럼 지금 받을래 한 달 뒤에 받을래, 아까하고 똑같다, 한 달 뒤 조건은 딜레이 된 건 똑같다라고 해버리면 아까하고는 좀 상황이 안 맞잖아. inconsistent, 즉 어떤 그 인간이 어떤 그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좀 모순적인 걸 보인다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뭐 hyperbolic discounting 효과라고 해갖고 이제 이게 쌍곡선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이 포물선 개념이 아니고 요게 이제 그 우리가 가로축과 세로축을 봤을 때 가로축을 어떤 그 시간의 개념, 그다음에
그 세로축을 가치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넉넉 잡고 13개월로 잡았을 때는 저 떨어지는 경사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반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받을래 한 달 뒤에 받을래라고 느끼면 저 한 달 구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당장 갖고 싶은데 눈앞에 보이니까. 그 한 달 뒤보다는 지금 당장 쓸 생각이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3개월 기다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 어차피 한 달 차이지만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현재 편향, 즉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금리의 변동에 의한 인간의 자신감 위축, 뭐 인간의 이중성,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를 알아야 돼요. 왜 돈 이야기를 꺼냈을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저기 특수구문 나오잖아요. 저런 거는 이제 중요한 영작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보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간적으로 가까울수록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뭡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이자, emotional interest rate라고 하는데 이 감정적 이자가 더 세지는 거야. 훨씬 더 올라가는 거야. 이자가. 그러니까 한 달 뒤라는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붙으니까 나한테는 그게 손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감정적 금리라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아이고 저거 한 달 뒤에 저거 같이 빵 될 건데 저거 give up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포기합니까? 그거를 한 달 뒤에 더 $100 더 받는 그 조건과의 익스체인지를 포기하고 현재를 선택한다. 그럼 이 글에서 보여준 경제학 모델은 결과적으로 present bias라고 해서 이제 현재 편향을 나타내는 거죠. 현재 편향. 그래서 사람은 현재에 굉장한 많은 의미를 둔다. 즉시성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저기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보이는 tendency, 경향성에 관한 글인데 우리가 그 어떤 그 선택 경향성에 있어서 현재 그 편견이 굉장히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what feels good immediately, 그러니까 뭐가 즉시 좋게 느끼는 것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The tendency to choose what feels good immediately. 뭐 하는 것 대신에 한 달만 참으면 $100 더 준다는데 아까하고 너 왜 말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거는 12개월, 13개월은 비슷한 개념이고 지금은 현재가 중요한데 그 현재에서 한 달을 더 늦게 준다고 하면 내가 하루하루 그 감정적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 이자가 너무 붙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뒤면 저 돈 가치가 사라지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지금 줘 지금. 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현재 편향, 인간은 현재에 좀 쏠린 결정을 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웨이팅하기 싫어서 즉각적으로 좋은 보상을 원한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즉각 보상의 선호를 갖고 있다. 입에 당장 사탕 물고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빨 썩는 건 다음 문제고. 그래서 이걸 인간이 단기간 사고 방식.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당장 편한 거를 찾게 돼 있다고. 당장 즉시 만족을 주는 걸 찾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이 인간이 가지는 편견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명하지가 못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이때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그 어떤 인간이 성공하는 사람은 만족 지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충동이나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참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리 참는 사람이 뭔가 나중에도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본능을 따라가면 결국은 잘 안 되게 돼 있다라는 뭐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 편향에 애속된 존재다. 그래서 제목은 Preference for Immediate Reward, 즉각적 보상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그다음에 Short-term Thinking에서 이제 단기 사고의 문제점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그래서 아마 지금 꽃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요 단기 금리 이야기했고, 현재의 편향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첫 번째가 그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강의를 요거 외에도 사실은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그 어떤 그
우리가 컴퓨터 가상 공간에 익숙지 않았을 때 익숙한 사무실 공간의 용어를 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여기까지 하고 이 시범 강의를 이제 좀 오픈을 파트 1을 오픈을 해서 동상고 학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현장감을 살려서 직접 강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마이크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오버래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이 싱크가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내 강의를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싱크가 안 맞고 다소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그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폐기하기가 아까워서 이제 일부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아마 내가 그래도 5개 정도는 좀 더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요 다음 강의가 그건 것 같아요. 이 다음 강의가 자기 개인과 관련된 기억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뭔가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스트레인저에 관한 anecdote 일화를 뭐 쉽게 잊어먹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커넥션 즉 이렇게 접점이라고 하죠. 그 연관성이 거의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일화는 그냥 뭐 별로 기억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왜 이 말을 꺼냈느냐, 뭐 인간이 사회성이 좁단 말이냐, 뭐 이것만 갖고는 알 수는 없고,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그거죠. 우리가 결국 이 모든 학습이나 기억이란 게 자기와 관련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self, the self와 관련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역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낯선 이에 관한 일화는 있지만 내 사촌에 관한 가십, 소문은 안 있는 경향이 있다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기억의 연관성 속에 나라는 사람이 들어간 거거든요. 셀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마음 안에서 아주 그 빠르게 작용하고 크게 어떤 그 타인에 비해서 좀 더 접근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신경망적인 네트워크가 결국은 the self, 자아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자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서 the self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고, 그러니까 막 내가 관련돼야 된다 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킬 때 이 사람과 관련된 지식을 연결시키면 굉장히 기억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제 비유가 어떤 거를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아마 그 새로운 정보가 우리 자신과 관계가 된 거라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좀 더 수월하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말하는 게 home과 actual home을 비교를 하는데 만약 어떤 정보가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면 우리는 이게 처리하기가 쉽고 thoroughly 철저하게 프로세스 처리하기가 쉬워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거주하는 실질적인 집보다 더 가까운 집이 뭐냐? 그게 이제 셀프였고요. 우리 자신이었고요. 이제 우리 자신과 관련돼야만 기억이 활성화될 수 있다. 뭐 돼야만 하는 이런 절대어는 좋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이 관련되었을 때 그 교육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저기서 이제 집과 자아에 대한 비교에서 우리가 이제 자아는 내가 있는 곳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공간에 있는 그 집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대상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나의 자아가 가장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일화로 결국 인간은 막 빙빙 돌려서 말하고 이런 건 기억 못하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거 기억 잘한다 하면서 마지막 사례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저기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들은 그 추상적 개념을
개인화시킨다. 그래서 저기서 그 personal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들은 이 그 find ways to make attract abstract personal.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걸 개인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즉 자기 자신 자아와 관련시킨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애가 나와요. 그 법대생들 있잖아요. 로우 스쿨. 이제 거기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가혹하게 공부시키기로 유명한 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법대생 1학년을 동기부여하는 거야. 즉 뭐로 가득 차 있는 학생이야. 어떤 그 우려감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라이거 하면 이제 혹독함, 어떤 그 대학 측에서 갖고 있는 그런 혹독함을 신경 쓰고 있는, 그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법대생의 에게 모티베이터 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제 한다. 야, 니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니들 33%가 여기서 drop out, 중퇴될 거다. 이러면 이제 아까 그 뭐 내가 모르는 사람 소문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33%가 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자아를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야 니들 왼쪽으로 보면 그 보이는 선수 있지라고 하면서 왼쪽 오른쪽 그 선수 너까지 포함해서 총 3명이지. 근데 이 3명 중에 다음 학기 때는 여기 한 명 못 왔는 거야. 너 좌에 있던 사람이 못 왔든 너가 못 왔든 너 우측에 앉아있던 사람이 못 왔든 무조건 이 3명 중에 한 명은 못 오게 될 거야. 뭡니까? 나라는 자기를 거기다 개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어떤 그 중퇴자라는 이 숫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의 이 스키마, 즉 기억의 구조 자체가 추상적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자아, 즉 셀프를 거기다 투입을 시켜야 그 기억이 잘 살아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information becomes easier, 그 정보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그리고 훨씬 더 기억하기가 더 쉬워진다. 즉 뭐 했을 때 when이야. 저 리프레이징 들어가죠 지금. when is personal. 즉 이것이 personalized 썼던가? personal. personally. 부사를 썼군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relevant. 상관성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상관성이 있을 때 인간은 어떤 수치화된 혹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그런 소리보다는 이게 personally하게 이게 약간 프로세스 되거나 아니면 relevant, 연관성이 있을 때 인간이 어떤 그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결과적으로 그 뭡니까? 나 자라는 것이 개입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메모리를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the power of self, the relevance in memory.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개인적인 relevant, 어떤 그런 관심사가 됐을 때, 이 개인적인 관련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기억에 있어서의 교육 효과가 극대된다. 단지 어떤 숫자나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뭐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하고 이러면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제목을 다시 구성하고 있네요. 이 글의 제목이 이제 Make it personal. 그 위에 또 Power of Self도 이 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Make it personal, 요게 이제 어떻게 self connection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자아 연결성을 좀 더 boost, recall, 이게 떠올리기에 가속화를 어떤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가. 즉, 이 글의 제목은 이것을 개인화해라. 그 다음에 하이픈 끊고 자기의 그 어떤 연관성이 결과적으로 상기를 부스트 시킨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죠. 그래서 아마 요거 다음에 이제 그때 요게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컴퓨터의 사무 공간을 그대로 현실로 옮겨놓은 이야기. 이런 게 거기에 이제 조금 가미가 안 됐네요. 그래서 요거는 파트 2는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상황을 보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